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베스핀 글로벌의 한선호입니다.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AI와 데이터 테크놀로지 센터를 맡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생성형 AI가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계속해서 인퓨즈가 되고 있고 그 성과를 내는 과정으로 좀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히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챗봇 인터페이스의 지식 자산화라든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에이전트 기반 자동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져 왔는데 제조에서 되게 스페시픽하게 업무의 어떤 형태로 녹여 들어가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 되게 구체화되어 있는 EPC라고 하는 산업 쪽에는 실제 생성형 AI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갈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이 스토리가 지난 1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고요. 10년 전에도 EPC 시장에서는 이제 유사한 형태로 어떻게든 AI를 이용해서 지금 갖고 있는 EPC 산업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딱 두 갈씩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I는 결국 사실은 기술적 분적으로 비즈니스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슈를 AI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비즈니스 결과를 어떻게 AI를 통해서 얻을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사실 EPC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가장 이슈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계가 좀 되게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굉장히 호황될 때였거든요. 두 가지 이슈였어요. 하나는 쉽빌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LNG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하는 쪽, 그 다음에 이제 오션 플랜트 쪽 두 가지가 가장 큰 비즈니스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 쉽빌딩은 ITB나 RFP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LNG 몇만 톤급이면 사실 그냥 그 벤더의 스펙이 있는 거죠. 스펙을 바이어한테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질의가 들어오는 여러 가지 질의들을 실제 세일즈맨이 이제 리스폰스를 좀 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세일즈맨마다의 상향 평준화된 지식 갖고 할 수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전문성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 바뀔 수도 있고, 메일 리플라이 한 번이 잘못되면 그 자체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가 갖고 있는 지식 전문성만 가지고 응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엄청 이슈가 되기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세일즈맨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하긴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ITB 같은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ITB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 실제로 그 플랜트 가서 같이 봤는데 8cm짜리 바인더가 100건, 200건씩 오는 그런 RFP, RFQ를 실제 나눠서 쪼개서 프린트해서 나눠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근데 자체에 대한 실제 하나의 트랜잭션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배 한 척에 수천억, 오션 플랜트는 조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의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걸려버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이제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라고 봤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지표는 1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비전이었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프로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 리타임을 최대한 줄여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에 뭔가 응대를 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는 없을까라는 거였고요. 맨 마지막이 가장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서 한 5% 범위 안에서의 컨틴전시 플랜을 가져갈 방법을 찾자. 이게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켓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연 한 평균 6%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러한 지식 기반의 의사결정을 못하는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공기는 지연이 되고, 이게 사실은 수익성이 악화로 돌아오면서 사실 수주 자체가 하락하는 형태의 반복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사실 갖고 있었던 게 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지즈 프로세스를 보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EPC 시장의 PI 프로세스를 갖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딜 더 줄여서 뭔가를 변화시켜서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효율한다는 건 없습니다. 프로세스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끊겨져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실제 ITB 검토를 보면 이게 딱 제 기억으로 2018년 정도에 이제 리뷰를 했었던 케이스인데, 그때 당시에 페인 포인트가 이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을 내가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것도 개인이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거 스플릿 시켜서 나누시는 분이 있었고, 메일로 나누든 뭐 스캐닝 해가지고 프린트물 들고 돌고, 여기에 따른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소통하고
의사결정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편차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 당시 똑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발췌해서 나눠서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OCR이나 NLP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거 기반으로 해서 의도를 정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지식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대응할까. 리스크 분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스크 분석도 레슨스 런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의 중공업사가 갖고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지식 베이스에 근거했을 때 지금 고객이 요구하는 이 텀들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방법일까? 혹은 이걸 억셉트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다른 얼터너티브 엔지니어링을 대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혹은 실제로 여러 가지 룰 패턴을 만들어 대응해 보자. 그게 이제 10년 전 접근이었어요. 계약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컨디션들이 잘 아시겠지만 옐로우북, 그린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텀들은 사실은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DB화시켜서 대응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계약서에 담겨져 있지 않은 사일런트 리퀘어먼트, 그 나라의 특징에 따라서 디폴트로 되어 있는 텀 앤 컨디션들은 발라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체적인 DB를 통해서 대응할까? 뭐 지금하고 다르진 않죠. 생성형이라는 것만 빼면, AI만 빼면. 근데 실패했습니다. 실패라기보다는 시도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꼬꾸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는 데이터 사일로는 여전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도 지금도 고숙련자의 지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데이터화 시키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뭐 규적 이런 것들 되게 많았죠. 근데 하려고 했는데 어려웠던 게 뭐냐면 방식 자체가 되게 어려웠고요. 그때 당시에 AI 기술을 활용했을 때는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오버 엔지니어링을 되게 많이 해야 됐고 휴머니드 루프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거의 1년 반 동안 수많은 중공업사들이 도전을 하셨지만 사실 부분적인 부분만 해소를 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만들어낸 데 좀 제한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왓슨이었어요. 왓슨을 가지고 검토하셨던 시기가 2017년 말인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실제 레퍼런스 케이스가 있어? 전 세계를 뒤져봤는데 AI를 통해서 이런 EPC 쪽의 문제를 해결을 해봤던 케이스가 일본의 미쓰비시 케이스였습니다. 미쓰비시 케이스가 잘 아시겠지만 그 일본 전 지역에 다니는 철도에 대한 전체적인 그 공사, 토목공사부터 건설공사, 그다음에 계측 장비, 그다음에 그 쉽게 말하면 기차죠, 열차에 대한 엔지니어링 전체를 하는 발주권을 좀 다르게 보자.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나라마다의 어떤 그 스탠다드를 맞춰서 우리가 RFP를 빨리 검토해서 대응하고 뭔가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특정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멀티 프로젝트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EPC 어드바이저를 실제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 케이스를 한국에 들여서 검토를 했던 거죠. 컨셉은 똑같았어요. 컨셉은 똑같고 요건도 똑같고 이제 다만 엔지니어링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기 보셨던 것처럼 단순한 그때 당시 검색하고 그 추천에 대한 키워드 기반의 어떤 룰을 가져다가 실제 현업단에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정말 소위 하는 노가다 작업을 너무 많이 해야 됐고 그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룰의 정확도가 80%가 되지를 못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업무 자동화를 하려면 스트레스홀드가 있죠. 그 이상 좀 높여요. 85% 이상은 돼야지 제가 이제 사람이 의사결정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긴 좀 제한적이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실 좀 새 세상에 와 있죠. 예, 사실 생성형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반드시 엔지니어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클라우드에 대해 우리가 이제 AWS 클라우드를 운영할 때 지금 아마존 Q도 마찬가지겠지만 클라우드에서 EC2 하나를 만들던 그다음에 방화벽 설정을 하던 이런 것들 할 때 예전에는 특정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실제 그런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 따라서 프로시저를 AI가 레커멘드 해주고 그 단계로 알아서 프롬프트에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까지 하는 세상에 와 있잖아요. 엔지니어링도 거의 마찬가지 시장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AI를 활용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를 나눠서 아까 보셨던 리스크를 분석하는 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정 컨디션을 찾아내는 애, 혹은 우리의 과거 데이터에서 우리의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지식화하는 작업들이 훨씬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소위 생성형 AI 한 번씩 경험하시면서 최소한 그냥 문서들을 벡터라이즈하는 건 많이 해보셨죠. 밖에 부스 보니까 뭐 벡터 DB도 있고 온톨로지도 있고 많죠.
사실은 모든 지식을 온톨로지화 하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그냥 쪼개서 청킹해가지고 갖다 넣어놓고 벡터로 서치한다라는 건 사실은 데이터의 양이 커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청크 간에 컨플릭이 생기고 콘텐츠 간에 할루시네이션이 계속 발생합니다. 때로는 LLM 모델 갖다가 올려줄 때 모델에 따라서 패들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실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프화 시키는 형태의 온톨로지 개념이 되면 되게 좋겠죠. 다만 우리가 온톨로지를 뭐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온톨로지 사상 나왔지만 그때 왜 안 했냐면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잡아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고 나중에 유지보수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생성형 AI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되게 중요한 답이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온톨로지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그래프레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프레그의 실제 기본적인 노드와 엣지 구성도 LLM이 처리합니다. 일부만 사람이 교정하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졌죠. 그러면 이걸 엔지니어링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처 간의 하이어라키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 프로시저 간에 대한 관계성을 만들고 지식이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그 지식 간의 관계성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전보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가다를 좀 줄이고 되게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시간까지 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명장님들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노하우를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화된 것들을 현재 있는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난 건 이 아키텍처 누가 그렸을까요? 예, 젠스 파커가 그렸습니다. 예, 젠스 파커가 그렸는데 제가 10번 넣어봤거든요. 예, 똑같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그 아키텍처거든요. 제가 그림을 주지 않고 저희 구성에 대한 연계관계만 줬어요. 잘 그리더라고요. 예. 그 에이전트 레벨로 아까 말씀드렸던 빌더스 플라이나 이제 ITB 인스펙터죠. ITB 인스펙터 같은 에이전트들 계속 올려나갈 수 있는 게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구상이고 LLM 자체도 사실은 뭐 EPC의 특징상 사실은 클라우드에 있는 상용 LLM도 일부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쉽지 않죠. 저희가 설치형으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도 뭐 전제적으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체적인 RAG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레디 데이터 형태로 되게 다양한 것들을 지식화 클러스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다만 여기 있는 수많은 텍스트 베이스 에셋들은 저희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해보고 있으나 여전히 도면이 쉽진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도면은 스캔드된 도면은 쉽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CAD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DWG 파일 가지고 저희가 할 때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OT 기술과 IT를 결합하는 것들이 많이 트라이들이 있는데 스캔 문서들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는 스캔된 문서를 아예 그리드를 쪼개서 단위 그리드 안에서의 모델을 가지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 뭐 이게 다는 아니니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해보는 거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빌더스 리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데이터 인젝션이 돼서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선박의 스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 처리를 내부적으로 인베딩해서 고객이 뭔가 리퀘스트를 하면 거기에 가장 적절한 답변을 제공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참고 데이터들 옆에다 흐트러주면서 실제 담당 세일즈맨이 에디팅을 하거나 혹은 프로세스상 내 매니저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라는 상신을 해서 컨펌 받으면 자동으로 메일 발송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은 ITB 인스펙터는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몇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ITB 기존에 새로 놓은 ITB를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3만 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파싱을 다 해야 되고요. 뭐 물론 기존에 받았던 것들도 이제 저희가 지식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비정상적인 거를 디텍션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갭이 뭔지를 설명 가능한 형태로 제시를 해서 그 리스크를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까지를 줄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저희가 비저닝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로코 프로세스화 시켰을 땐 실제 프로세스 이렇게 되죠. ITB 오면 쪼개서 그것들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 1차적으로 하고 리갈리도 보고 엔지니어링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계약상 검토를 한 다음에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요구되는 게 이제 MTO 프라이싱을 해야 돼요. 롬 프라이싱이라고도 하고 MTO로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볼파커 프라이싱을 빨리 해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색 쉽지 않았던 부분들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서미션 할 때까지 패키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를
에지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AI가 자동적으로 분류해서 각자의 담당자에게 배분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 1차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특정 조항별로 우리 회사가 가장 제공하는 레커멘드하는 옵션이 뭔지를 가져다 주는 그 근거에 기반해 가져다 주는 그 다음에 론 프라이싱 지원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모든 프로세스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인비전하고 있고 얘도 제가 재미삼아 아키텍처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 잘 만들더라고요. 예. 그 보시면 여기서 핵심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일반 지식화할 수 있는 플레인 텍스트 기반의 벡터라이즈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연관관계에 있는 우리의 지식 클러스터들을 어떻게 그래프화시켜서 자선화시키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실은 회사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건 정형 DB들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실제 LLM이 바로바로 그 목적에 따라서 단위 에이전트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아키텍처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시장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LLM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상용 LLM이 굉장히 사실 퍼포먼스 좋고요. 인퍼런스에 대한 리즈닝이 되게 좋고. 근데 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SLLM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게 실제 비용 대비 효율성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도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프로젝트 하면서 다음 달에 뭔가 하나 나오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할 정도로 아주 빨리 바뀌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양한 툴이나 솔루션들은 조금 더 계속 저희가 애드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 빌더스 리플라이는 현재 핵심이 이렇습니다. 인입이 들어오면 인입이 실제로 바이어들이 어떤 요구사항과 한 건지를 분류를 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 초안을 생성한 다음에 그 초안을 근거를 인용을 하는 정보들을 보고 본인이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에디팅을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워크플로우 상에서 이제 전자결제까지 태우는 이런 형태를 보시고 이거를 하나의 이제 프리토타입을 좀 보여드리려고 만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메일 리스트가 오면 메일에 따라서 자동으로 얘가 기본적인 리플라이를 다 만들어 놓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따른 실제 근거 데이터들을 가져다 놓는 형태들입니다. 몇 개 목건만 한 건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서로 다운로딩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승인 절차를 만들면 승인 절차 프로세스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바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ITB 인스펙터입니다. ITB 인스펙터는 말씀드렸던 분류도 하고 배정도 해야 돼요. 담당 SME한테 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리스크 스코어링을 해서 태깅을 하고 리스크에 대한 차원도 좀 분류해야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근거 문서 인용하고 그 다음에 배정해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론 프라이싱까지 가는 프로세스를 에이전트 A2A 형태로 연계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도 저희가 프리토타입을 좀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특정 프로젝트의 전체 요건이 몇 개인지 300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166개는 큰 이슈가 없는 것 같아. 근데 54개는 일단 잡아두고 다시 재검토해 81개는 와칭리스트야. 저 와칭리스트에 대해서는 드릴다운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근데 그 와칭리스트가 하이 크리티컬인지 그냥 뭐 크리티컬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지를 구분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버넌스를 AI한테 주고 얘가 이제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인용 매핑에 대한 몇 가지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코어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레그에 대한 검색이랑 근거를 인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몇 가지들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프로세스상에. 그래서 요건들을 자동 리스트업하고 거기에 맞는지를 계속 백앤포스로 AI하고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안에는 보면 사실 좀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좀 나눠 간다라고 보는데 휴먼 워크플로우가 아니라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트 간에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형태의 워크플로우 프로세스를 저희가 좀 디자인해서 테스트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프라이싱은 혹시 오해하실까? 프라이싱 자체는 AI가 하지는 않습니다. AI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함수값에 의해서 그냥 펑션에 의해서 돌아가는 프라이싱에 대한 기준을 사실 AI가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프라이싱을 했어라고 하면 프라이싱에 대한 새로운 로직을 요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뒷단의 백엔드를 바꿔가는 그런 형태의 에이전트 구성을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하다 보면 EPC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퍼블릭한 클라우드에서 하는 것처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하이브리드 형태로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널리지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어떤 보안 거버넌스 체계로 가져갈 건지에서 사실 보고 있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일반적인 데이터가 이건 보안 아님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클래스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 클래스별로 우리가 어떻게 오퍼레이션 할 건지에 대한 기준도 같이 잡아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청킹 로직이나 이런 거 부분들도 이제 빨리 보완해서 가져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세상에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어답션 하려면 이제 그냥 클라우드 형태에서 우리가 다양한 소스들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방향성은 맞죠. 맞는데 여전히 제조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이브리드 형태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예 하이브리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야 될 경우가 있는데 뭐 실제 있는 리얼 월드 말씀을 드리면 경우에 따라서 엔지니어링적으로 2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2주 동안 걸릴 때도 많아요. 하루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한 달을 걸릴 때도 많아요. 이게 폐쇄형망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이긴 한데 때로는 그런 경우에 따라서 고객분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떤 소스들은 저희가 보안 형태로 만들어서 웹에서 엔지니어링해서 다시 반입해서 들어가는 케이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정책적인 구조 의사결정 그다음에 데이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좀 명확하게 하면 사실은 퍼블릭의 장점과 프라이빗의 장점을 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형태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좀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EPC 어드바이저가 그렇게 AI가 되게 생생하게 돌아서 기존에 못 해줬던 걸 해줘라고 하는데 그래서 so what? 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바라보는 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담당자들이 커버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굉장히 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시죠. 우리 보통 컨택 센터 같은 데도 한 상담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기준이라는 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향상하려고 보고 있는데 그거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커스터머 DB나 여러 가지 프로시저 다 해야 돼요. 그냥 콜보 챗봇 하나 주고받고 하나 만들면 땡이지. 이렇게 만든 컨택 센터는 지금 비용이 줄지 않아요. 멋있게 AI 도입했지만 사실은 진짜 줄고 있는 컨택 센터는 고객의 경험을 되게 막 디자인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지니어 안에서 혹은 세일즈맨이 바이어한테 대응하는 그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그 안에서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놓고 사실 이러한 리스크 리덕션을 한다던가 시간에 대한 걸 줄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컴플라이언스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어떤 퀄리티로 대응해서 가장 수주를 하더라도 수주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거는 한 3천억 정도 프로핏 남기고 했던 프로핏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KPI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뀌었죠. 제가 10년 전에 이걸 가지고 중공업사 8군데 돌아다닐 땐 파일럿 정도 하는데도 6개월, 7개월 이렇게 소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6개월, 7개월도 한 3, 4명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10명이 들어가서 해야 돼요. 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네, 어렵죠.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4-5명이 들어가서 한 4.5개월 정도면 실제로 고객하고 한번 파일럿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에이전트 만드는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대부분 3개월짜리 형태의 MVP도 만들고 MA도 만드는데 그 프로젝트에 에이전트 만드는 시간은 보통 3주, 4주, 많으면 4주. 실제로 뭐 하냐? 한 달 내내 데이터만 봐요. 데이터 갖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4주 동안 에이전트 뭐 훌리 만든다 치도 나머지 한 달 뭐 하냐면 그 결과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뭘 많이 했냐면 오퍼러블한 에셋이냐 얘가 정말 나중에 운영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을 줄 만한 놈인지를 관찰하는 시간이 또 한 달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만드는 시간 별로 안 걸리고 오히려 지금 이것도 관찰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실제 이게 우리한테 업무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자체 시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었어요. 저희 생각은 앞에 보시는 기본 환경 구성하고 데이터에 대한 검토한 다음에 만들어가는 수 있는 시간을 한 4.5개월 정도 풀리 보고요. 실제로 한 10주 정도 안에 우리가 손에 잡힐 수 있을 만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할 때 가장 말씀드리는 게 보통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발주 냈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형태들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처음부터 사용자의 경험을 같이 이야기 나눈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갖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실제 사용자한테 오픈했을 때 그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과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연계되어 있는지를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된 현업분들도 많이 들어오게끔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말만 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일을 할 때 체계를 좀 잡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센터 오브 엑설런트 형태로 이제 이런 형태를 하게 되면 AX COE를 저희가 수립을 하고 현업과 특히 EPC 쪽에는 보안 담당하시는 이제 보안 업무 담당자와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만지시는 분들을 합쳐서 저희들이 각각의 아레나를 놓고 프로젝트를 보통 수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있고요. 제가 일단 설명드린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손 들어주시. 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최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금융그룹 회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1,000여 명이 넘던 임직원의 수익률과 지금의 수익률을 따지면 인원은 똑같은데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도입하는 이유는 자동화를 해서 그만큼의 헤드카운트를 낮춰야 되지 않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직원들의 사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굉장히 멀어지고 경영진의 생각과 이 업무분들은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문화적으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쿼트가 하나 있었는데 AI를 통해서 업무 혁신을 한다는 목적은 지금 하는 비즈니스를 똑같이 한다는 전제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하는 비즈니스를 100만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AI 도입해서 10을 쓰면 대신에 30이 줄면 뭐 맞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공하는 AX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를 다 보면 성장하려고 AX 하지 이렇게 가려고 AX 하는 거 없거든요. 성장하려면 뭐냐면 지금 있는 구성원들의 프로덕티비티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 1명이 할 수 있는 힘을 줄여줬다면 9명이 곱하기 9배를 더하게 만드는 제너레이션을 만드는 게 이제 조직 문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 특정 릴레이션 매니저,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조직을 줄이려고 했다 그대로 두고 지금 사실은 더 제너레이션을 더 받는 형태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실제 있었어요. 실제 있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사실 탑다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탑이 이제 그거를 처음에 바이어스가 좀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걸 제일 많이 했던 게 컨택 센터예요. 도급 비용 많이 나가니까 AI로 자동화해서 사람 줄이자는 쪽에 너무 쉬운 접근들을 업체들이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저도 업체지만 부디 그런 어프로치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탑한테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탑에서 내려와야지 내가 내 직원들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안에 있는 업무가 베스핀 글로벌에 에이전트가 이제 올해 말까지 한 100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세일즈 활동, 서비스 정도 활동, 딜리버리에 대한 인력 관리 다 에이전트로 하거든요. 지식 관리 다 에이전트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주니어 셀러 오면 거의 플렉스에 들어가요. 저희 헬프나우 플렉스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누구누구 고객 만나는데 이 고객사의 히스토리 주시고 제가 누구 담당자하고 얘기할 토킹 포인트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로고 다 끌어다가 쭉 줘요. 네, 저희 플레이북도 줘요. 근데 보세요. 이런 걸 계속 만들면 오너도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무슨 세일즈 인력들 좀 줄이면 되지 않아? 이거 아니죠. 그거는 똑같이 갈 때. 저희 성장해야 되니까 그만큼의 프로덕티비티 더 올려줘. 이거를 좀 더 같이 탑 레벨하고 얘기를 좀 해주실 필요합니다. 네. 예. 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런 미팅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실레벨 분들이 부탁을 하셔서 가는데요. 저 리얼 케이스 갖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경영관자분들은 케이스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결과가 뭐였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소통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문제가 있다면